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입니다. 저는 이번 1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저희 연구단에서 연구한 거의 그 일부분이긴 하나,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간략하게 이게 왜 만들어졌고 어떤 취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은 지속 가능한 건축과 하자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저는 좀 그러니까 저희 협회 차원에서 좀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건축이 과연 무엇인가? 네,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뭐 구글에서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핫한 건물 몇 개만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아키텍처를 검색해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지속 가능한 건축이긴 하죠. 근데 이것들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한번 지어졌다고 보죠.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서 이런 지속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 그러니까 현재 민간 현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하는 건 결국 소규모인데요. 그러니까 왜 소규모에 집착을 하냐면 어느 규모를 넘어가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도 있고 당연히 건축사도 굉장히 수준 높으시고 그리고 CM에다가 또 이제 발주처의 감독관 뭐 그리고 각종 심의나 허가 절차 등에서 이제 걸러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소규모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인 거죠. 문제가. 그래서 보시면 옥상의 방수는 이게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방수는 3년에 한 번씩 고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뭐 누수를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집이 누수가 되면 꼭 그 집뿐만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 누수가 되면 그러니까 삶의 질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이게 단열은 과연 유지되는가? 우리가 뭐 어떤 단열재가 좋고 나쁘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어떤 단열재 쓰더라도 그게 지속 가능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없는 시장이 소규모 시장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열화상으로 찍은 건물도 그러니까 잘 설계되고 잘 시공됐지만 결국 저렇게 큰 열 손실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누수로 인해서 단열재가 젖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별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시장 상황인 거고요. 또 기밀은 사실 더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뭐 틈새 바람 거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던 국가인 거가 더 큰 이유긴 하겠지만 어쨌든 설계 시공 과정 중에 제일 걸러지지 않는 게 저 틈새 바람의 얘기고요. 왼쪽에 열화상 카메라가 제 실내 내벽 면의 온도인데 내벽의 온도가 그러니까 그날 외기의 온도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결국 안팎의 온도가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 단열을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저 건물이 뭐 단열이 안 된 건물이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하자들이 빈번하게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열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앞에 건 제대로 됐는데 문제가 된 거지만 이건 아예 설계나 시공 과정 중에 뭐 단열재가 빠져 있다거나 누락돼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 층 평지붕 내단열 일체 타설하는 것도 역시 끊이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별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누수가 아니라 이게 오른쪽 사진에 보셨다시피 저게 구조체의 수명을 다한 거거든요. 누수가 한 10여 년 지속되면서 콘크리트 중성화로 인한 그러니까 구조체 문제까지 이어지는 건데 저것도 역시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인 거지. 또 요즘 뭐 그러니까 목조주택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데요. 목조주택 지붕에서 통기층,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근한 사례 두 개를 갖고 왔는데 둘 다 마치 현대 건축의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굉장히 과거의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저런 어떤 통기층이 어디에 있는 게 맞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십 년 전 디테일이 뭐 요즘 그림처럼 생겼으니까 마치 최신 디테일처럼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게 다반사인 상황이고요.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실리콘 코킹을 방수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리콘의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누수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요즘 뭐 BF 때문에 더하긴 한데 점점 현관턱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디테일은 그러니까 턱 높이가 달라지는 걸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뭐 1층 현관으로 특히 장마철에 그러니까 다량의 빗물이 유입이 돼서 돌이 다 젖는다거나 뭐 그물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아래층까지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일도 역시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처리는 매우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물처리에 대한 기준조차 아직은 그러니까 건축사, 그러니까 설계하는 건축사마다 결국 경험에 의존한 설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뭐 단열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설계 당시의 단열재가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가 저런 설비 시설들이 외벽을 되게 자유롭게 관통하는 게 저것도 역시 뭐 어떠한 기준도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저런 것들 계속 건물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협회 의견이고요. 아마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주 기본적인 또 구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캐노피의 구배, 파라펫의 구배 같은 것들이 잘못 잡혀서, 그러니까 잘못 잡힌 거다보다는 사실은 어떤 구배가 정상적인 구배냐라는 논의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방서의 국가입니다. 시방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70년대 그 중동 붐을 거치면서 어떤 시방에 대한 기준들은 LH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활발했지만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때 맨날 보던 해외 어떤 기준서들을 부러워하기만 했지,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부재했던 게 현실인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해외는 2차 세계전 이후에 현대 건축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많이 겪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왼쪽의 사진에 저런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반파되거나 전파된 건물을 복구 혹은 신축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건물하고는 좀 다른 기준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느끼고, 이게 단순히 시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근본적인 설계의 문제인 거죠. 레이어, 어떤 순서로 레이어를 이제 획득할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물질과 물질의 조합, 이제 그런 것들이 기준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낸 게 오른쪽에 여러분들 흔히 보시던 저런 IBC, IRC, 뭐 DIN 혹은 그러니까 파사드 엔지니어링 뭐 가이드라인 같은 저런 여러 가지 훌륭한 설계 기준서들이 나오면서 차곡차곡 쌓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게 그 국가 경험의 집산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경험을 별로 쌓아오지 못했던 좀 슬픈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꼭 건축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건축에 몸담고 있으니까 건축이 특히 심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 만들려 했던,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전체 연구과제 제목은 소규모 건축물 그러니까 에너지 최적화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 과제의 극히 작은 부분이긴 하나, 그래도 저희가 연구가 끝내려면 아직 2년 가까이 남았고요. 그 연구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연구과제로 약속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바로 이해하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무언가 잘 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저의 기준을 담고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책자에 담겨 있는 내용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걸 못 해왔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적용함으로써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서 올라가는 공사비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우리가 당연히 투자해야만 했었던 공사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민간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도 벅찬데 더 비싼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저희의 답변은,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재화라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예산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건축이 지금까지 그 한정된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았다라는 걸로 저는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늘어난다기보다는
다른 쪽에 우리가 과투자해왔던 거죠. 그거를 본질적인 쪽으로 공사를 돌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보여주기 위한 건축에서 그러니까 살기 위한 건축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자 없는 건축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뭐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저 협회 의지 그리고 저 지금 앞으로 발표할 모든 연구진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자 없는 건축을 만들자. 거기서부터가 지속 가능한 건축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마다 방수를 보수하는 비용에 한 두세 배만 들이면 영구적 방수가 가능한데 건축물 수명 최소한 20년 보면 결국은 이 기준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매번 신축 건물을 짓고 사진을 찍지만 그 건물이 20, 30년 지나면 오른쪽 건물처럼 변하거든요. 두 개가 같은 건물은 아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저렇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건축이. 그래서 처음 준공 당시가 30년 후에도 그 모습, 그 성능을 유지하는 건축, 이제 그게 지속 가능한 건축이 아닐까라고 하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저희 사고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짧은 화답으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구체적이지 못합니다만 어떤 내용을 이 책자에서 담고 있는지 앞으로 발표자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로는 주로 이제 지붕인데 경사 지붕을 좀 맡게 될 거고요. 제가 요 발표 끝나고 사회자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플로 건축사 사무소의 조경민 실장님이 발표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경사지붕 관련해서 그 하자 주요 원인과 그다음에 그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들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조경민 실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크게 금속 지붕하고 기와 지붕, 그다음에 그 아스팔트 싱글 지붕 외에 이제 기타 지붕들로 해서 그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금속 지붕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금속 지붕 중에서 저희 콘크리트 구조체 경사 지붕에 설치되는 금속 지붕의 이제 하자 사례인데요. 그 콘크리트 구조체 실내 측에는 기본적으로 타설 후에 잔존 습기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 소규모 건축 시장에 이제 그 지붕 같은 경우를 보면 내부에는 유기계열 단열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구조체 외부에는 방수층을 시공을 해서 이 잔존 습기가 추후에 그 자연적으로 건조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건조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 내부에 이제 습기가 쌓여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붕층에 있는 누수로 인해서 유입되는 수분들이 쌓여서 그 아래쪽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 구조체 내부에 있는 철근이 부식이 되고 그 부식으로 인해서 내부 단열재들이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저희는 요 그 하자 사례에 대해서는 그 지붕 콘크리트 구조체 상부에 그 세로상을 대고 세로상을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습기가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부 구성을 하고 그 위에 금속 지붕을 얹되 그 금속 지붕 하부에서도 이제 수분에 의한 영향으로 그 금속 지붕 자체가 부식이 되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델타 멤브레인이라는 자재로 그 내부의 통기층을 확보하는 그런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는 사진은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금속판 지붕에서 금속판이 부식이 되는 원인들을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금속 지붕의 부식은 그 내부에 있는 습기, 금속 지붕 하부에서 이제 올라오는 습기들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고 그 배출되지 못한 습기들로 인해서 금속 지붕 하부면에서부터 녹이 발생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델타 멤브레인으로 저희는 그 내부의 통기층을 구성해주는 방식을 제안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제품이 일단 델타 멤브레인의 그 세 가지 종류들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보신 두 가지 종류는 그 PVC 재질의 딤플이 있는 형태이고,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것은 약간 그 섬유 매트로 이제 그 스펀지 같은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기가 그 내부로 통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이고, 이것이 그 금속 지붕 하부에 있는 수분을 배출시키고 그 내부에 있는 수분이 녹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속 지붕에서 녹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제 현장에서 가공을 하는 경우에 생기는데요. 현장에서 철판을 가공할 때 그 현장 절단을 하게 되면 단면 부분이 일단 그 도장 처리가 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철판 자체에 부식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부식들이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그 볼팅하는 자리 주변 그 압력을 한번 받아서 철판이 변형이 되면 그 주변의 도장면은 더 쉽게 탈락이 되는 현상으로 그 지붕면이 부식이 가속화되는 뭐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금속 지붕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 재단을 하더라도 그 단부를 접어서 그 그러니까 외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그 현장 가공하는 방식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금속 지붕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변에서 종종 보시게 되는 건물의 형태인데, 벽체가 경사 지붕을 따라서 그 금속판이 이제 연장되는 이런 건물의 형태를 종종 보시게 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있는 그 통기 공간에서 이 수분이 적절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그 벽체에서 경사 지붕으로 가는 우측 상단에 보시는 사진에 그 표기되어 있는 저 꺾이는 부분을 통해서 저쪽에 응축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응축수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제 내부의 부식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벽체 지금 철판의 부식 문제도 있지만 내부 단열재도 같이 젖게 되고 하는 건물 구조적 안정성을 해치는 그런 다양한 문제를 유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 문제는 사실 건물의 형태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건물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그 충분히 통기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습기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처마 하부에 그 흡입구를 만들고 용마루 쪽으로 해서 배출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지붕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붕 철판의 문제라기보단 금속 재질로 이제 그 벽면 하단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보통 앞서 보셨던 사진의 건물 하단도 보면 지면과 그 벽체 부분이 거의 맞닿아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철판은 수분에 의해서 아래쪽부터 계속 부식이 일어나게 되고, 이 수분은 이제 빗물이 튄다거나 아니면 지면에 있는 습기가 그 증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철판 자재에 그 수분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 하단 부분에 스커트 개념으로 하단 부분을 지면 마감 레벨에서 한 300mm 정도 띄워서 그 스타트를 하셔야 이 지면에서 생기는 그 수증기와 그다음에 강우 시에 발생하는 물튀김 같은 것들을 방지하면서 그 철판의 부식을 늦출 수 있고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기와지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와지붕에서는 가장 큰 게 저희가 기와지붕이라고 하면 기와지붕면 자체가 지붕으로서의 기능을 다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장 그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시공하시는 분들도 기와가 일단 뭐 비를 다 막아주고 배출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와지붕은 바람이 불거나 그 다음에 기와랑 기와를 연결하는 이음새를 통해서 우수의 유입이 소량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소량의 물들을 적절하게 내부 그 지붕 기와 하부 면에서 적절하게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에서 우측 하단의 사진, 좌측 하단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기와 하부에 되는 상황을 물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그냥 가로 방향으로 경사면의 가로 방향으로 설치를 해서 물이 저 가로상에 꺾이는 부분에 물이 고이고 그 고이는 부분을 통해서 목재도 상할 뿐더러 그 부분을 통해서 지붕으로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붕의 형태에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은 상을 설치할 때 지붕을 설치하기 위한 상 설치를 할 때 세로상을 먼저 설치를 해서 경사 방향으로 물이 그 걸리는 부분 없이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그 하부 구조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와지붕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특히 이제 목구조 지붕에서 단열재를 그 내부의 목조의 그 구조 목재 사이에 이제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이런 구성 좌측에 보시는 구성일 때 여기에서 단열재는 기본적으로 외기와는 그 접촉이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 단열재가 외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 외기에 있는 습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단열재 내부를 통해서 그 환기가 되는 과정에서 그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열재 자체는 외기와는 접하지 않게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지붕 구성하는 형식에서는 뭐 이 구성 방식이 예전 방식 그러니까 지금 투습 방수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단열재와 공간이 사이에 있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외기와 또 맞닥뜨릴 수 있는 예전 그 명칭으로는 내통기 지붕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일단 투습 방수층을 단열재 상부로 바로 설치를 해서 단열재 자체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그 경사지붕의 단면을 구성하고 그 단열재 상부로는 투습 방수층을 반드시 설치를 해서 그 실내에서 들어오는 공기나 아니면 기와 사이를 통해서 유입되는 수분의 경우에는 그 투습 방수층 상부의 통기층을 통해 수분이 이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단면 구성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투습 방수층을 설치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투습 방수층을 설치하고 세로상을 먼저 설치한 후에 이제 가로상을 해놓고 그 위에 기와를 설치하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안에 이제 단열재를 끼우면서 시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 기와의 외단열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콘크리트 그 슬랍으로 구조체를 형성했을 때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콘크리트 슬라브의 외단열 방식으로 기와 지붕을 형성할 때 콘크리트 슬라브 상부에 이제 열교를 방지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단열 프레임을 이용한 그 단열층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투습 방수층을 설치를 해서 그 단열재를 외기와는 완전하게 그 차단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하부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상을 대서 기와를 설치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그 기와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철근 콘크리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열교 부분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누수로 인한 문제, 그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 그다음에 스타코 마감 지붕, 그다음에 지붕 위에 그 부속 구조물들을 하기 위한 그런 부속 자재들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처마 부분이나 용마루 부분 아니면 꺾이는 부분에서 그 물 끊기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좌측 사진에 보시다시피 처마 부분에 있는 목재가 부식이 돼서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금속 그 후레싱으로 처마 부분을 충분한 그 깊이로 감싸주는 그런 식의 시공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건 잘못된 시공 사례인데, 처마 하단 부분에 이제 목재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시공할 당시에는 상관이 없지만 1, 2년 지나면 햇빛과 수분에 의해서 부식이 돼서 탈락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코 마감 지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지붕의 역할, 방수와 그다음에 단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부속 자재 관련해서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좋은 부속 자재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와 지붕을 할 때는 기와를 깨지 않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속 자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붕을 구성해주면 누수 문제로서 해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로 저희 그 금속 지붕 같은 경우에 소규모 지붕에도 그 제품으로 나와 있는 옥상 녹화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지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평지붕 매우 짧은 시간에 큰 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쉬운 형식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형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지붕에 대해서는 재규당 건설사무소의 박형근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평지붕 부분의 하자 그리고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안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게 될 저 재기당 건축사 사무소 박형근 소장입니다. 예, 일단 평지붕 부분에서의 대부분 하자는 위에 방수, 그다음에 파라페 부분, 그다음에 단열재 시공 방법 및 설치 위치 이쪽에 대해서 많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하자의 사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하자 없는 오래가는 방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단에서 연구 내용, 그다음에 해외 사례 이런 걸 조사해서 실제적으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츰 많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잠시만요. 예, 우선 평지붕의 하자의 가장 큰 원인 중인 하나인 우레탄 방수
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우레탄 방수, 그 다음에 파라페 쪽 문제, 그 다음에 단열재 설치 위치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뭐 법규적인 문제도 있고 높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시공성, 그 다음에 뭐 단가 문제도 있고 해서 대부분 평지분 건축의 단열재를 슬라브 하부에 설치하고 일체 타설을 많이 합니다. 거푸집에 단열재를 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바로 타설을 하죠. 근데 이제 근기간에는 문제가 없고 굉장히 뭐 빠른 시공성 등으로 최근 10년간 굉장히 많은 집들을 그렇게 지어왔는데 지어지고 나서 이제 지어진 건물들을 분석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사례가 단열재가 안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그 구조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구조체에 대한 수축 팽창으로 인한 하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수층이 맨 위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뭐 구조적인 문제도 계속 발생을 하고요. 콘크리트에 중성화가 발생돼서 구조 성능도 떨어지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단열재가 구조체 상부에 있어야 하나 아직도 뭐 높이의 문제, 그다음에 임대를 해줘야 되는 건물에 뭐 몇 층을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가능하면 단열재는 바깥에 설치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레탄 방수층을 보호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레탄 방수의 하자를 보면 그림과 같이 자외선에 노출됨으로 해서 우레탄 방수가 깨지는 거죠. 콘크리트 안에 있는 습기가 단열재가 내부에 있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건조가 돼야 되는데 습기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습기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우레탄 방수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자외선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깨지는 문제. 그래서 2년 3년마다 방수를 계속하게 되는 문제. 그래서 그 전에 그래서 비용을 좀 더 들이면 누른 콘크리트죠. 보호 콘크리트로 버린 콘크리트라기도 하고 누른 콘크리트로 방수층을 보호하게 되는데 또 장기적으로 파라펫 부분하고 지붕 슬라브하고 만나는 부분에서의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묵은 콘크리트를 드러내야 하는 문제. 그 드러내는 비용이 또 어렵고 시공성이 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위에 또 방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 방수층 위에 묵은 콘크리트, 또 방수하고 또 묵은 콘크리트, 또 방수하고 묵은 콘크리트 이렇게 10년, 20년 지난 집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 방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 높이를 초과해서 경사지붕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로 건물들이 계속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은 우레탄 방수는 자외선에 직접 노출시키면 안 된다.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도 비용적인 문제에서 누른 콘크리트 정도는 권장하진 않지만 해야 된다. 하지만 좀 더 권장하는 거는 유지 보수가 더 쉽고 한 뭐 세석이나 배수판을 대고 세석을 깐다거나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이런 거를 제안을 하면 지금 우리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사나 건축주들의 문제는 기존에 해온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꽤나 꺼려하죠. 기존에 해오던 방식만을 늘 고수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좀 바뀌는 것들,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되는 그런 좀 문제도 있습니다. 기술자들의 문제이고 사용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레탄 방수의 하자의 첫 번째는 이제 외기에 노출이 돼서 나오는 문제. 두 번째는 코너 부위죠. 모서리 파라펫에서도 또 다시 이야기 되겠지만 코너 부위 완충제, 모서리 처리 부분에 대한 완충제가 가장 많이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실제 시공사에서 뭐 현장에서 파라펫 상단까지 방수를 올리지 않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파라펫 부분의 모서리에 그 모서리 처리 부분을 하지 않아서 추후 콘크리트 열팽창으로 그쪽 부분의 방수가 깨지는 거죠. 한번 깨진 방수는 잡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저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베스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추후에 뒤쪽에 맨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하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그다음에 이제 우레탄 방수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파라펫 부분에서도 이제 하자가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스틸을 쓰든 석재를 쓰든 그 맞댐 부위에 대한 부위에서 하자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파라펫 부분에 방수를 말아 올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물건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그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핵심은 그렇죠. 무조건 방수는 파라펫 상단까지 말아 올려야 되는 거.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생략을 하거든요. 그 부분. 그다음에 그 두겁으로 사용되는 철제나 석재나 그 재료들을 제대로 된 뭐 거물젓기나 평이음을 하지 않고 실란트 코킹으로 마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그 다음에 물건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 때 들어오는 물들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부분들이 그런 내용이죠. 좌측에 있는 석재 두껍을 항상 올려놓고 방수는 말아 올리지 않고 석재 두껍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저 제대로 그 이연부를 처리하지 않는 그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보시는 그림의 아래쪽처럼 방수는 항상 끝까지 돌아 올려야 되고 앞쪽 부분에 대한 물건기 그 다음에 뒤쪽에 대한 방수 보호를 할 수 있는 재료 뭐 그런 것들까지 꼭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실 대형 건축물이나 감리단이 있는 그런 건물에서는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죠. 좀 뭐 임대형 건물이나 작은 뭐 다가구나 이런 데에서는 대부분 요 부분을 거의 다 생략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방수가 깨졌을 때는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자든 시공자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배수구에 대한 문제 이거는 관리에 대한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그다음에 낙엽 방지망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설계상에서 이제 배수구를 뭐 2중으로 3중으로 설치해야 되는 이런 좀 설계상의 좀 문제도 좀 있고요. 너무 시공자들 뭐 설계자도 뭐 배수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낙엽 방지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방식보다는 좀 신경을 써야 돼서 필요한 데는 저 낙엽 방지망을 꼭 설치해 줘야 되고 배수구를 드레인을 2개를 뚫어서 높낮이를 변화를 줘서 2개를 줘야 될 때는 좀 2개를 꼭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하자에 대해서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지금 다가구나 뭐 다세대나 이런 평지붕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이고 잡아내기 어렵고 한번 하자가 발생했을 때 꽤나 큰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최상층 지붕에 있는 천장 설비 쪽인데요. 실제로 그 하자가 났다고 해서 가 보면 지붕에 방수가 깨져서 물이 들어왔다고 자꾸 이야기한 비는 안 왔어요. 근데 물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들. 실제로는 단열이 최상층 지붕의 단열이 내측에 있고 바깥은 춥고 내부에 있는 습기가 타고 올라가서 그것들이 이제 결로가 돼서 다시 빗물이 새듯이 죽죽 흘러내리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하자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설비층을 맨 오른쪽에 아래처럼 설비층을 줘야 되는 거고 더 좋다면 단열재를 바깥으로 외단열을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심에서 높이가 지정돼 있는 8m 높이 지정돼 있는 일반 주거 지역에서 세개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설비층을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냐.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로 단열재를 올리고 뭐 천장을 노출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좀 찾아내는 노력을 설계자도 해야 되고 시공자도 해야 되고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외기 부분은 시간상 잠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단열재의 설치 문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콜드 브릿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일반적인 저희가 시공되고 있는 평지붕 그다음에 파라펫 부분에 대해서 열교 차단을 위해서 이렇게 단열재를 연장하는데도 테이핑 처리를 잘 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이 저 시멘트 페이스트가 저 스며들어 가지고 요런 저 현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쪽으로 이 열손실이 다 발생하게 되는 문제, 장기적으로는 뭐 거기서 결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다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소규모 건축물, 특히 주거 부분은 내단열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 가능하면 외단열로 돌려서 장기적으로 하자가 없는 집을 건물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맞죠? 그 지금 보는 거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디테일들도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도 사실은 10년 전, 10몇 년 전 대형 설계 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소형에서도 마찬가지고 늘 이렇게 사용해 왔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단열재를 연장해 가지고 그나마 그 콜드 브릿지를 좀 잡아내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요것도 좀 어쩔 수 없으면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은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은 해야 된다고 이제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입니다. 벽이든 어떤 부위든 외계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내단열이 들어가면 열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렇다고 저 단열재를 연장한다고 뭐 설비층이나 마감층을 이렇게 두껍게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은 저기 단열재는 외부로 돌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2분 안에 설명드려야 되는 방수 상부 외단열 공법을 실제로 저희 협회든 그다음에 일부 뭐 시공사든 많이 도전을 하고 저도 실제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봤는데 공사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왜 이게 이때까지 적용이 안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고 늘 해오던 게 아니어서 그렇지 굉장히 용이한 방법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붕 슬라브 위에 방수층이 있고 단열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물을 걸러낼 수 있는 조경용 배수판이 있고 그 위에 다시 세석을 까는 이런 방식인데 일단 단열재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구조체를 보호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수명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심의 어떤 열섬 현상 저감에도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뭐 저희들 말로는 100년 가는 방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공법은 조금 까다롭고 하지만 유지 보수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이 지금 여기서 이 디테일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방수 상부 외단열 공법이라고 하고 유지 보수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단열 성능, 그다음에 뭐 결로 문제도 잡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2년 전만 해도 자재가 조금 이런 낯선 자재들이 있어서 수급이 안 되는데 지금은 또 국내에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 적용도 해봤고 일부 관공서나 소형 건축물에서 많이 도전하고 있고 하자도 없고 유지 관리도 편하고 뭐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협회 요 디테일한 내용들을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협회 홈페이지나 이런 걸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가장 그러니까 밀접한 부분이기도 한데 역시 그것 때문에 하자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외벽 전체에 대해서 그 삼간일모 건설사무소의 권현용 소장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사 사무소 삼간일목의 권현호 소장입니다. 이번 발표는 그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라인 중에서 외벽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벽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접합부와 석재 마감, 조정 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외단열 위장 공법, 세 번째는 기타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 유형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재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자 유형인데요. 첫 번째는 외벽 일체 타설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외단열로 모든 건물들이 많이 이제 공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외단열을 가장 경제적이고 싸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편법이긴 하지만 그 거푸집 속에다가 단열재를 미리 설치하고 그 다음에 타설을 해서 그 벽체와 일체 타설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 유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로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서 그 시멘트 페이스트가 밀고 나와서 열교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 그 다음에 플랫 타일을 그대로 방치해서 꺾어서 마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플랫 타일가 열교 현상을 발생시켜서 단열을 저감시키는 현상.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골조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외벽 일체 타설의 큰 하자 유형은 두 번째로 더 큰 문제는 창호 주변에 그 누수를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호를 먼저 설치하고 창호 주변에 기밀 테이프나 방수 작업을 한 다음에 단열재를 부착을 하고 마감을 하여야 그 누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그럴싸하게 마감이 되었지만 향후 누수라든지 단열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방식은 그 우측에서 볼 수 있듯이 거푸집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양생 이후에 그 플랫 타일을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에 창호를 설치하고 창호 주변을 그 방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열재를 설치를 하고 마감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흔히 오염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건물의 지면과 접해 있는 부분은 비가 오면 지면에서 빗물이 튀겨서 바닥에 있는 흙탕물이 건축물 하단부 부분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 하단 부분을 트렌치나 세석으로 마감을 하고 또 건물이 하단부에는 가급적이면 오염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물 끊기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문제이지만 또 쉽게 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인데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석재 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 마감의 가장 큰 오염 그 하자 유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장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석재를 부착하기 위한 앵카로 인해서 많은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석재를 그 정확한 그 흡수율에 맞는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석재를 사용하지 않아서 흡수율이 낮은 외장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이끼나 곰팡이 문제, 오염 문제, 그리고 정확한 물 끊기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오염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재 자체를 무분별하게 발수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수제가 나중에 벗겨지고 그 부분에서 오염이 붙고 또 심하면은 빗물이 침투해서 나중에 파벌 현상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석재 자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염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석재 마감은 대부분 다 실란트로 코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재와 그 구체 사이의 공간이 충분히 통기가 되지 않는 통기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란트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거나 탈락되고 그 부분에 먼지가 쌓여서 다시 흘러내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하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좌측의 사진들은 여러 가지 물 끊기가 부재된 설계로 인해서 각종 오염에 대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정 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마감에서의 가장 큰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연결 철물이 부식해서 조적벽 자체가 탈락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벽돌 마감과 건축물 사이에서 그 공기층의 온도가 상승해서 단열 효과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 유형을 저희가 분석하면서 우측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어떤 규정이나 지켜야 할 올바른 도식을 통해서 이러한 유형들을 계속
이러한 하자들을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측 그 도식화를 보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일정한 간격마다 조적 통기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창문 상부에 인방이 부재한 경우가 많은데 창문의 길이에 따라서 1m 미만일 때는 모르타르로 부착을 하고 1m에서 2m 미만일 때는 6T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2m에서 3m까지는 9T 아연도 마감 이렇듯이 정확한 하자를 개선할 수 있는 수치화된 기준들이 계속 그 정립이 된다면 이러한 하자를 좀 더 쉽게 막고 설계할 때도 그 고민하지 않고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 하자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정 마감에 있어서의 하자 유형 중에 하나는 오염과 관련된 부분인데 백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화 현상은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의 수산화칼슘이 수분과 이산화탄소를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표면에 침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처음에는 벽돌을 조적을 공사를 하였을 때 깨끗한 표면을 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하얗게 이렇게 좌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오염된 상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하자의 원인은 첫 번째로는 통기구가 부재하고 또 신축했을 때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이 잔존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벽돌과 모르타르에 침투해 있다가 이러한 수분들이 이산화탄소와 그 수산화칼슘 반응으로 인해서 외부에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해결 방법은 통기층을 꼭 형성을 하고 그 통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능하면 바닥 같은 경우에는 줄눈을 설치하지 않고 오픈 조인트 방식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외단열 미장 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소규모 건축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외벽 그 마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드라이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비트는 회사의 명이긴 한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체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단열재에 메쉬 미장을 한 다음에 마지막 표면을 마감하는 것을 통칭해서 외단열 미장 마감이라고 합니다. 외단열 미장 마감의 그 유형 중에 하자 유형 중에 첫 번째는 부착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물 끊기의 미비로 인해서 여러 부위에서 스타코 마감이 오염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염은 하단부 그 지면과 닿는 하단 부위와 캐노피 상단부 그리고 창호 주변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오염 처리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하단부에는 오염이 좀 덜 갈 수 있는 재료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세석이나 트렌치를 설치해서 빗물이 직접적으로 튀어서 외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단열 그 미장 마감에서 모서리 부위에 하자가 많은데요. 이 모서리 부위를 정확한 그 시공법에 의해서 시공하지 않으면 크랙이라든지 탈락이라든지 또 탈락으로 인한 누수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는데요. 이 부분은 그 외단열 미장 마감을 정확한 시공법에 따라서 잘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창문 상부의 모서리 부분에는 이렇게 단열재가 직교하지 않고 기역자로 단열재를 제작해서 모서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모서리 부위에는 코너 비드를 설치하고 하단부에는 스타트 비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나 모서리 부분에서는 유리 섬유 메쉬를 한 번 더 보강해서 설치를 하면 좀 더 하자 없는 건강한 외단열 미장 공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단열 미장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빗물 바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외단열 미장 공법을 하고 창호 주변을 제대로 방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빗물 바지를 설치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실리콘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탈락했을 때 또는 창호 주변에서 쌓인 먼지가 흘러내려오면서 외벽 전체를 오염시키는 경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사진과 같이
일반적으로 창호를 설치하고 외단열 미장 마감만 했을 경우에는 창호가 만나는 부위에서 실리콘이 탈락하게 되면 직접적인 누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표준 디테일을 보시면 창호 하부에서 연결된 빗물바지와 그다음에 좌측 마구리를 통해서 빗물이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고 수직으로 떨어지고 또 이러한 부분이 실내측으로 전달되지 않게 정확한 창호 빗물바지 설치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단열 미장 공법에 정확한 권장하는 시공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면 정리를 해서 그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두 번째는 단열재를 접착제를 정확한 방식으로 도포한 다음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모서리 부분에는 핑거 조인트 방식으로 시공합니다. 그리고 단열재와 단열재를 틈 사이가 있으면 틈새를 우레탄 폼으로 보강을 하고, 창문 부위에는 기역자로 재단해서 꼭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파스너 시공을 하고 파스너 자리에 몰탈 사춤을 한 다음에 유리섬유 메쉬 미장을 합니다. 이후에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최종 점검 마감을 합니다. 외단열 미장 마감은 유기질 단열재와 무기질 단열재가 조금 상위 차이점이 있는데요. 큰 순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선홈통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또는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설계 당시에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처마가 돌출된 부분이나 창문과 만났을 때 선홈통이 심하게 꺾여져 있는 부분은 배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정확한 선홈통 계획과 선홈통 처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반사 단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반사 단열재는 그 열의 전달 방법인 전도, 대륙, 복사 중에서 복사열을 반사함으로써 단열 효과를 얻는 방식인데 중공층이 누락되었거나 단열재와 골조 사이에 접착이 불량하거나 단열재 표면에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한 단열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공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자 유형 중에 결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로는 그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 그 부분에 상대 습도가 온도가 낮아졌을 때 그 표면에 습기가 몰리게 되고 그 습기가 일정 수준 이상의 습도가 형성되면서 곰팡이 생성 온도가 발생하고, 그래서 곰팡이 생성 온도에 다다랐을 때 곰팡이 생성이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하면 결로 현상까지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외단열을 많이 하더라도 특히나 모서리 부위나 천장 부위는 특히나 열교가 더 심하기 때문에 곰팡이 발생을 더욱더 주의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외단열을 하더라도 내부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사이에 공기층이 단열재 역할을 함으로써 온도 구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좌측은 실제로 붙박이장이 없을 때 내측의 표면 온도가 20도이지만 우측의 사진과 같이 붙박이장이 설치했을 때는 공기층의 단열재 역할을 해서 온도 구배가 낮아지면서 외벽의 온도가 13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온도가 곰팡이 생성 온도이 12.6도에 다다르고 상대 습도가 50% 이상이 되면 곰팡이 생성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를 꼭 주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물의 얼굴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기타 그러니까 많은 좀 기술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이어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문 부분, 그러니까 창에 대해서 아키텍톤 건축사 사무소의 최영준 소장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긴장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특히 하자 방지를 위해서 창문의 파트에서 설계 단계와 시공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기준들을 저희 연구단에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창문의 설치 과정 그리고 외벽 마감, 인방 천장과 같이 창문행과 구조체와 마감재와 같은 주변 연결 부위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이중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문의 설치 과정, 즉 공정 순서의 엇갈림 때문에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구조체가 완성되고 난 직후에 이 창호에 특히 창문 프레임을 먼저 시공을 하고 단열과 마감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시공선과 그리고 이 창문에 대한 실측, 주문,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창호 공사를 단열 및 마감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창호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밀성과 단열성을 관점에서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열교를 비롯한 여러 하자가 발생될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 개구부의 크기를 정밀 실측하고 창문을 발주한 다음에 프레임을 시공을 하고 그리고 단열재와 외부 마감까지 끝난 상태에서 창호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공정 순서를 가져야겠습니다. 특히 연결 부위에 방수 테이프와 같은 이 방수 처리도 꼼꼼하게 해야겠죠. 두 번째는 이 창문의 이 설치 위치 때문에 발생되는 하자들이 있습니다. 창문은 아종과 폴리아미드와 같은 죄송합니다. 그 단열 성능을 갖는 것을 창문 프레임에 갖추고 그 단열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의 단열재와 창호의 단열선을 일치시켜야만 건물의 단열 성능이 보다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와 같이 프레임 두께가 얇은 경우는 구조체 위에 창호가 설치되거나 건물 외벽선으로 약간 내밀어서 설치가 가능한데요. 이중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프레임 두께가 있어서 지금 우측 하단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의 기본적인 단열재와 단열선을 맞추려면 이 기역자 브라켓 같은 시공이 동반되어야만 단열선을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창호에서 특히 누수와 관련된 대표적인 하자의 원인과 현상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파트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서리 균열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창호의 상인방 줄눈이 시공이 생략돼서 누수가 생기고 그리고 상인방 설치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돼서 하자가 발생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와 같이 총 9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자들의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호의 물리적인 성능에 집착하기보다는 적합한 창호를 선택하고 시공 과정에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저희 기술자들이 적정한 선택들을 해야만 이런 하자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특히 두겁에서 발생되는 창문의 상단부에서 누수가 생기는 대표적인 4가지의 경우들을 정리했는데요. 이것은 설계보다는 오히려 시공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외벽과 인방과 같은 창문 프레임웨어가 연결되는 연결 부위에서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하자는 열교에 의해서 결로 현상에 의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물 발생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단열재와 창문 프레임의 단열선을 최대한
인접하게 하고 그 사이를 단열재 충진을 통해서 단열 성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진재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한 수축 팽창 탄성 회복력을 갖춘 단열재를 충진하는 것도 주의해야 될 점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창문의 그 상단부 인방에서 많은 하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 끊기를 확보하고 그리고 물이 빗물이 타고 흐를 때에 녹이 발생되지 않는 재질, 그러니까 물성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 상단부로 들어올 수 있는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테이프와 같은 방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문의 하단부도 지금 우측 하단부의 사진과 같이 빗물 바지를 설치해서 외벽에 빗물이 타고 흐르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천창은 여러 가지 건축적인 신미성 그리고 또 지붕층에서의 환기와 등등의 목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그 주거 시설에서 천창에 하자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붕에 천창을 설치하게 되면 이 유리 표면의 온도가 매우 낮아지게 돼서 실내 측에 생기는 결로 현상을 좀 막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 외부에 블라인드 설치를 해서 복사열 손실에 의한 표면 온도 하락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천창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문 바깥에 이런 블라인드 설치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창문의 어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창문 틀 프레임의 단열 기밀 성능도 필요하지만 이 유리의 성능도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이 코팅 처리를 해서 창문의 기본 성능 이상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거 시설의 내부 공간의 생활 습관이나 건물의 이용의 비주거 시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의해서 이 로이 코팅의 위치가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중창의 사례를 사진에서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 유리로 이중창으로 설치되었을 때 총 8개의 유리면에 주거 시설의 경우에는 3번 면에 로이 코팅 위치를 설치해서 중공층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열 성능과 함께 이 기밀 성능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요. 특히 우리 슬라이딩 창과 이중창의 경우에는 이 기본적인 이 기밀성 확보가 다른 창호의 유형과 형식에 비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헤어를 통하고 모헤어와 풍지판을 통해서 이 기밀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헤어는 주기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교체 주기를 갖고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프레임과 유리와 함께 여러 부속품들의 설치가 불량해서 즉 물리적 성능은 이미 우수한 제품을 선택했지만 이 설치 과정에서의 불량 때문에 생기는 여러 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저희 연구단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이 유리의 방향의 순서가 바뀌어서 생기는 하자가 좀 황당하게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실내에서 유리에 대한 마크가 실내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봉의 선택도 중요하고 이 감봉의 설치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리고 충진 가스의 주변부에 밀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만 가스가 새서 가스에 의한 성능 확보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리의 파손, 물리적인 파손과 열 파손에 의한 파손은 이 유리면의 파손의 모양을 보고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문이 이 열파 현상에 의해서 파손된 사례 사진들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 로이 코팅 창호의 실내 측면에 단열 필름 등을 이렇게 부착해서 이 창문의 열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해서 이 열파 현상들이 가끔 생깁니다. 네, 벌써 이미 저희가 준비된 발표를 다 말씀드렸는데요. 창호는 기본적으로 이 창문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의 성능 그리고 유리의 성능, 즉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계자와 건축주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이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창문의 적정한 시공 퀄리티를 담보해야만 우리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에너지 녹색 건축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인데 사실 기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붕, 외벽, 창문이 아주 굵직한 주제 외에도 뭐 발코니 등 아주 여러 가지 부위에서 많은 하자들이 있어요.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그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만 주식회사 사무시행 건축사 사무소의 이두환 차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라인의 기타 부문을 발표하게 된 사무시행 건축사 사무소의 이두환 차장입니다. 본장은 세 가지 챕터로 구성되며 첫 번째는 발코니와 기타, 두 번째는 필로티, 세 번째는 화장실이며 해당 부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 사례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방수턱 설계 오류로 인한 물고인과 실내 테라스로부터 실내 측으로 누수가 발생한 사례인데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이제 실내 슬라브와 테라스 슬라브의 높이가 일치하고 그리고 발코니와 실내 바닥이 동일한 레벨의 창문턱을 계획함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외부로 연결되는 실내 슬라브를 다운시켜 실내 물이 실내 측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또한 창호 마감선보다 슬라브 방수턱을 뒤로 후퇴시켜 물끓기를 형성함으로써 누수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현상은 아파트나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 결로나 곰팡이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발코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벽체가 열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애초에 단열재가 시공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코니 확장 시에 천장, 벽, 바닥 사면에 모두 단열재를 설치하고 확장 부위는 건식 난방 패널의 사용이 권장됩니다. 또한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부분은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은 모든 단열재로 두르거나 아니면 그림과 같이 그 해당 부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열교 차단제를 사용함으로써 열교를 완화 및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현상은 이제 1층 출입구 쪽에 이제 비가 왔을 때 빗물 오버플로우가 이제 발생한 사례인데요. 사실 이제 원리는 아까 발코니의 테라스와 이제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주출입구 상부에 이제 캐노피를 설치하고 이제 슬라브를 다운시킵니다. 그리고 외부 측으로는 2% 정도의 구배 형성을 계획해서 이제 하자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슬라브를 다운시키고 트렌치를 설치하는 방법 역시도 오버플로우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현상 역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하자 사례인데요. 이제 평지붕이나 파라펫 위에 난간을 시공할 때 이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 이제 녹과 누수까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이제 난간을 평지붕이나 파라펫에 수직으로 타공하여 결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수층이 파괴된 것인데요. 마찬가지 실란트 마감 역시도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균열이나 녹, 이제 누수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난간을 골조에 직접 고정하는 경우라면 방수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시공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아니면 이제 사진과 같이 측면 난간 고정 방식이나 자중식 난간 고정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링에 대한 하자 사례입니다.
실링은 거동 유무에 따라 이제 실란트와 코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용처의 상황에 맞지 않는 실링을 할 경우에 파단이나 오염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접착면의 박리, 아니 모재의 파괴, 그리고 반복된 신축으로 인해 파단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접착면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시공 전과 후에 청소를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의 거동 여부에 따라 이제 적절한 실린제를 선정해야 하고 시공 시에는 백업제를 활용해서 재료의 파단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이제 필로티 사례인데요. 사진에서 보고 계신 것은 이제 필로티 구조와 관련해서 이제 부실 시공으로 붕괴가 되거나 이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부터 이제 한쪽에 치우쳐진 편심 코어나 외부 코어를 계획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층 내력벽 구조를 이제 하부 필로티가 전체를 떠받들게 되면 이제 무리한 하중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구조 요소를 기둥과 부착시켰을 경우 단주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 마감이나 설비, 배관 등을 구조 부재 내부에 관통시키는 경우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코어를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하면 창문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치우쳐진 경우에는 이제 반대쪽 면에 전단벽이나 날개벽을 계획해서 이제 구조적 안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로티 기둥과 상층 내력벽 구조가 연결되는 층 바닥에서는 전이 슬래브나 보를 설치해서 기둥의 하중이 기초부터 옥상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합니다. 그리고 단주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구조 요소 기둥과 충분한 이격을 시키고요. 그리고 수직 부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배관이나 설비 등은 수직 부재 내부에 삽입하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또 다른 하자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배관 같은 거를 외부로 노출시켰을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배관 보온 단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실제 사례인데요. 신축 빌라에서 그 필로티 내부에 그 배관 보온 단열을 한 상태에서도 작년에 그 극심한 한파가 온 날에 실제로 배관이 얼어버려서 이제 동파의 위험성까지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추운 지역이라고 하면은 법적 기준 이상의 단열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현상은 필로티 화재 사례인데요. 출입이 자유로운 필로티에서 담배꽁초 투기나 천장부 전기압선 그리고 차량 문제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서는 재료나 이제 시공의 문제로 인해 화재를 확산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이제 부위별로 살펴보면 반자에서는 이제 SMC와 같은 가연성 천장 마감재 사용이 문제가 되고요. 외벽에서는 외단열 부착 방식 오류로 인해서 연돌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파괴돼서 이제 실내 쪽으로 연소 공기를 유입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자의 SMC는 금속계의 DMC 천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해서 유독가스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단열 미장 마감 같은 경우 단열재 부착 방식은 리보넷 대부로 시공해서 이제 화재 확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현상은 필로티의 열교이고요. 이제 필로티 천장이나 보의 이제 미흡한 단열로 인해서 실내 의곽부에 결로나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이제 외벽의 단열성과 필로티 슬라브 하부 및 보의 단열선이 끊어지는 문제인데요. 이로써 이제 열교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2층 외곽에 위치한 방은 우곽부 온도가 낮음에 따라 결로나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로티 천장의 볼을 둘러싸는 단열재 시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외벽 단열선이 끊기지 않고 필로티 천장으로 연결되도록 시공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현상은 이제 우리가 필로티의 그 천장틀에 달대를 설치할 때 이제 단열재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열재가 훼손이 되고 그 부위에 열교가 발생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천장 높이를 낮게 설계했을 때
그 우리가 전기 설비, 그러니까 전등과 같은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제 공간이 없으면은 단열재를 일부 도려내고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필로티 하부의 단열 성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열재를 훼손시키더라도 일단 이 부위에 충분한 폴리우레탄 폼 충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필로티 천장 내부의 그 전기 설비와 단열재 두께 확보를 위해서 이 사이의 간격은 최소 30mm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부터는 마지막 챕터인 소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 중에 이제 화장실 세대 간벽의 미진한 마무리 부분과 설비 배관 관통부는 주변 세대 소음 연결 통로로 작용해서 이제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층간 및 이제 벽간 소음이 세대 간벽이나 수직 수평 설비 배관을 관통하는 부분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벽 등의 이제 벽체 마감 시에 빈틈없는 기밀 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설비 배관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배관 대비 5dB 이상 저감이 가능한 저소음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배관을 감싸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역류 방지 댐퍼를 이제 사용해서 관을 통해 역류하는 냄새나 유해 기체 등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현상은 화장실 누수로 인해서 인접벽체 그리고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어져서 이제 악취 발생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이제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요. 타일 줄눈 파단으로 이제 사물해층에 물이 침투하게 되면 배수 및 증발이 어려워서 오염이나 악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위에 액체 방수를 시공한 경우에는 이제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서리 부위 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방수 높이 같은 경우도 낮은 경우에는 이제 벽면을 물 청소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서리 부위는 구조체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탄성 있는 도막 방수 시공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부위와 배관 관통 부위는 그림과 같이 보강 시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수 높이는 이제 벽체 방수 시에 충분한 높이로 시공하고 화장실 입구는 슬라브 다운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타일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하자 사례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제 타일은 주로 잘못된 시공 방법에서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타일의 그 하자에는 보시듯 다양한 원인이 있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 그림과 같이 스텝 몰딩을 사용해서 모서리 등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를 시공하고 이제 구조체 신축 변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위에는 신축 변이 흡수 부재 시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일 교체 시에는 기존 타일을 철거하고 바탕면을 말끔히 정리한 후 타일을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주식회사 잡자지의 정광훈 대표님이 설비와 바닥 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바닥 난방을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설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 유튜브 스타기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라인 중에 바닥 지하층 건축 설비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잡자재의 정광우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그 지금 사진상에 보시면은 아주 흔히 우리가 이제 그 겪을 수 있는 하자 사례입니다. 곰팡이죠. 그래서 방의 제일 구석진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곰팡이가 사실 뭐 여러 조건들, 뭐 단열이라든지 내부 습도, 온도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딱히 그 원인이나 이런 거를 그 사실 어떤 센서나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등을 놓고 설치해서 이제 그거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의 그 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힘든데요. 지금 이런 코너에 이런 이 곰팡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열화상으로 보시면 저 오른쪽에 코너 부분이 파랗게 나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 부분을 이제 빨갛게 만들어주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곰팡이가 나지 않겠죠. 그 곰팡이가 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엑셀 파이프의 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엑셀 파이프를 외벽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시공하고, 그리고 그 엑셀 파이프의 대략 한 온도에 따라서, 설정 온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뭐 한 45도에서 60도 정도의 그 온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 따뜻한 물의 열을 이용해서 바닥을 데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데핌으로써 그 곰팡이가 생기는 온도까지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외벽 쪽은 최대 150mm, 그러니까 15cm죠. 15cm 이하의 이격을 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호 쪽에는 10cm 이하의 이격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최대 값은 15cm를 이격하거나 아니면 10cm를 이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최대 15cm, 최대 10cm니까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더 따뜻하겠죠. 더 따뜻해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끔 열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장한 구간인데요. 이게 그 누구네 집이냐면요, 제 집입니다. 그 저희 집인데 이게 그 제가 이 집을 사서 고치기 전에 이제 이런 집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사서 이제 이 하자 사례를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수정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의 그 베란다 확장, 발코니 확장 이런 걸 아파트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확장을 할 때 이제 내부에 엑셀 파이프라든지 어떤 전기 판넬이라든지 이런 난방 없이 그냥 이 공간만 넓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엑셀 파이프가 바닥에 깔려 있지 않은 게 나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온도가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그 차가운 온도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보완해 주는 방법으로는 당연히 이제 이 바닥에 그 열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 단열재가 깔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엑셀 파이프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전기 패널을 이용해 가지고 바닥에 이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난방 시스템이 도입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저 엑셀 파이프를 이을 때 그 신주, 그러니까 청동으로 되어 있는 부속이 쓰이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플라스틱, 그러니까 엑셀 파이프와 이질 재료이기 때문에 한 되게 장기간으로 봤을 때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누수에 굉장히 유의하셔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 바닥을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엑셀 파이프를 다시 시공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입니다. 엑셀 파이프를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코너 쪽으로 바싹 붙이려고 다시 시공하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다시 혹시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경우에 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금 사진상에 보시면은 달팽이처럼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냥 쭉 직선으로 들어간 다음에 돌아 나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온도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쪽은 뜨거운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윗목을 따뜻하게 데피는 거죠. 그리고 아랫목은 춥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달팽이 모양처럼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은 이 온도가 편차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왼쪽에 있는 이런 지금 이 윗목과 아랫목이 나눠지지 않는 이 오른쪽의 달팽이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엑셀 파이프가 시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의 이제 난방배관 소음 그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지금 사진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그 난방배관 소음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소음이 어떤 소음이냐면 이렇게 띡띡거리는 소음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띡띡 이렇게 낮은 정도의 소음이 아니고 정말 잠을 자고 있다가도 깰 정도의 아주 시끄러운 소음인데요. 그 소음이 나는 원인이 이제 엑셀 파이프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에 시멘트 몰탈이 덮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덮는 과정에서 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엑셀 파이프와 엑셀 파이프의 주변에 이 사진과 같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이 엑셀 파이프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면서 그 팽창을 하면서 이제 이 어딘가의 빈 공간으로 이 엑셀 파이프와 시멘트 몰탈이 붙어 있던 부분이 떡떡 떨어지면서 이제 그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고치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이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부분을 수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애초에 이제 좀 정성스럽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 엑셀 파이프 내부에 이제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닥에 완벽하게 고정이 돼 있어야 이 엑셀 파이프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파이프를 바닥에 고정을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엑셀 파이프를 이제 그 몰타를 뿌린 다음에 이 면을 잡는다고 하죠. 이렇게 면에 미장을 하는데 그거를 3번 정도 눌러줌으로 그 빈 공간이 없어야지만 그런 소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엑셀 파이프가 직사광선에 노출시켰을 때 이제 이런 그 사진상의 이런 갈라짐, 경화로 인한 그 갈라짐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엑셀 파이프는 일단 보관 자체를 직사광선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엑셀 파이프가 플라스틱이어서 겨울철에 낮은 온도에서 굉장히 잘 얼니다. 그래서 그 얼은 상태에서 이제 구부려가며 시공하다 보면 이제 그 오른쪽처럼 이렇게 허옇게 그 갈라짐 현상이 또 생기게 돼요. 이럴 경우에 추후에 이제 누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요. 그 지하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남의 일이 아닌 그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펌프가 고장나서 지하층에 물이 차 있는데요. 이제 펌프가 고장나서 지하층에 물이 차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일단 저도 이런 경우에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생기냐면요. 일단 모든 펌프는 수명이 있습니다. 뭐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쓰다가 보면 고장날 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 펌프가 이제 고장나게 되면 당연히 물을 빼내지 못하니까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펌프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러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저 펌프가 고장나면 그 지하층은 침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펌프를 2개 단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펌프를 2개 달아도 이 펌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센서를 그리고 위치를 다르게 합니다. 매번 한 펌프 하나만 작동하는 거죠. 물이 중간 정도 차면은 1번 펌프 작동, 2번 펌프는 물이 이 상위까지 차야지만 가동되게끔 이렇게 센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계속 1번 펌프만 돌고 2번 펌프는 돌지 않게 되는 거죠. 2번 펌프가 돌지 않으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 임펠러라는 게 고착됩니다. 안에서 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녹이 생기면 나중에 이 왼쪽의 펌프가 고장나서 물이 더 차서 2번 펌프가 돌려 그럴 때 그 펌프가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로 침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그 시중에서 교본 제어라는, 그러니까 한 번은 1번, 그 다음 번엔 2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펌프가 켜지는 거예요. 작동되는 거죠. 그러면 고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펌프가 또 하나가 고장나면 이제 다음 걸로 다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그 얘가 컨트롤을 해줘요. 근데 이거를 다 이 저런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곳엔 다 이 교본 제어 시스템이 그
들어가 있는데 이런 소규모 주택에는 사실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관통 부위에 배관이 지나가는 곳에 저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의 넓은 틈들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소음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 빈틈을 통해서 이제 소음이 상부층으로 아래층으로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그 배관 기밀 자재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 소음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덴싱 보일러가 나오기 전에 그 저희 가스 보일러 거의 대부분 가스 보일러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가스 보일러의 연통의 방향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연통 내부의 열교환기에 생긴 부식인데요. 그 배기가스가 녹은 물이 저 열교환기로 떨어짐으로써 이제 보일러에서 불완전 연소와 그리고 부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전에는 일반 보일러 해가지고 배기가스의 온도가 대략 한 180도 정도 되는 보일러가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컨덴싱 보일러가 위주로 사용되면서 이제 안쪽이 더 낮고 외부 쪽이 더 높은, 그러니까 경사를 보일러의 종류에 맞춰 가지고 이제 바르게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환기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내 이제 이격거리 미확보 사례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그 환기장치의 급기 배기구가 대략 한 30cm에서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나간 공기가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냥 그 근거리에 있으니까 나가서 공기량이 반이 들어온다, 반이 들어온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거다 보니까 되게 많은 양의 공기가 배출된 공기가 다시 실내로 유입되게 됩니다. 국내 법상으로는 그 환기 급기구와 배기구는 1.5m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는 기본적으로 3m, 수평상으로 3m, 수직상으로 1m 이상의 이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세탁실 환기장치가 아파트 세탁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은 저런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이 배관의 관통 부위에 하자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왼쪽 상단의 사진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물자국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물자국이 어떤 이유로 생기는 거냐면요. 이 배관에, 그러니까 관통 부위에 단열재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이 사진에 보시면은 요 지금 관통 부위에, 외부 관통 부위에 우레탄 폼이라든지 고무발포 단열재 등으로 배관이 단열돼야 되는데 그 단열재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진과 같이 이런 결로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와의 연결 부위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운데 사진에 보시면은 수건을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수건의 그 연결 부위죠. 기계와 그 배관의 연결 부위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데요. 그 하자들은 이 사진과 같이 녹을 유발하고 그리고 기계 내부에 유입돼서 부식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제품인데요. 이 단열풀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층을 확보해 줌으로써 이제 단열 효과를 잃지 않도록 그 기계와 그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에 단열 성능이 유지되도록 한 거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열화상 카메라를 보시면 이제 온도 차가 확연하게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공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후드캡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국내 후드캡들은 대부분 다 배기를 위한 제품입니다. 급기를 위한 제품이 아니고 공기를 뿜어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공기를 빨아들였을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모기장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국산 후드캡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수입 급기용 제품인데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모기를 막기 위해서 되게 촘촘한 망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기 구워 먹는 정도의 그릴 수준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인데요. 이 배관을 타고 공기가 이렇게 땡겨서 그 환기장치에서 땡겨서 들어오다 보면은 이렇게 물이 같이 섞여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산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기를 내보내기 위해 만든 제품이지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서 이제 외부에서 이 되게 빠른 유속으로 공기가 실내로 들어왔을 때 물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수입 제품인데요. 내부에 아주 낮은 물턱을 하나 형성함으로써 이 유입된 물이 다시 외부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흡음 후렉서블과 단열 후렉서블의 차이인데요. 국내 이제 대부분의 시공 사례들이 사진과 같이 흡음 후렉서블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흡음과 보온 플렉스블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 내부의 내피에 동그랗게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구멍이 없죠. 그래서 이 왼쪽은 흡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오른쪽은 보온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이제 구분해서 실내 쪽, 그러니까 RA랑 SE 쪽에는 흡음 플렉서블을, 그리고 OA랑 EA는 보온 플렉서블을 써주는 게 적합한 시공 방법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 EAOA는 은색, 그리고 RASA는 흰색이 쓰여졌죠. 저 RASA가 이제 흡음 플렉서블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